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종대교는 오는 10월부터,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는데요. 영종 주민들은 10월부터 두 대교의 모든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의 최대 현안인 통행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영종 주민들이 대규모 차량 시위를 예고한 전날 통행료 인하 방안이 전격 발표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국토부와 인천시는 28일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오는 10월부터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립니다. 인천대교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종 주민들은 10월부터 두 대교의 모든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금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해서 인천은 영종, 용류, 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영종대교뿐만이 아니라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전액 무료로 시행하겠습니다. 통행료 지원은 현재처럼 1일 왕복 1회로 가구당 차량 1대, 여기에 경차 1대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통행료 지원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도 새로 도입됩니다.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영종 주민들은 요금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런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인천시가 마련한 통행료 인하 방안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내는 요금 정도의 수준으로만 요금을 내게 해달라. 대한민국 국민이 유로특법에 따라 무료도로가 있을 때만 유로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영종대교에도 지켜달라. 정말 이 평범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20년 만에 해소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먹먹합니다. 네. 지난 2000년 개통한 영종대교와 2009년에 개통한 인천대교. 주민들이 통행료 폭탄 문제 해결을 촉구한 지 23년 만에 수건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26개 유인도와 74개 무인도가 있는 옹진군에는 지역 현안들이 많은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주민들은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또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신도와 시도, 모도, 장봉도까지 4개 섬으로 연결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를 제외한 신시, 모도는 모두 다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신도에서 영종도로 이어지는 서해 남북평화도로가 개통하면 장봉도를 제외한 북도면 모든 섬이 육지와 이어집니다.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비용 대비 효율, 즉 경제성 확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는 상황. 주민들은 향후 장봉도만 고립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도와 인천의 연륙도로가 앞으로 한 2년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그 후에 장봉만 동떨어져 있어갖고 객선이 안 다닐 거로 내가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장봉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2영흥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제2영흥대교는 옹진군 영흥면에서 안산시 대부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주말이나 그다음에 휴가철에 지금 교통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해주셨던 영흥대교 건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옹진군 주민들과 만난 유 시장은 두 사업 모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까지 교량을 위해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하겠다. 영암대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암대교 문제도 이것도 역시 PC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 영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재구조화하느냐, 재기획을 하느냐. 또 장봉도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해선 소음 총량제 도입과 기준치 완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체 소음 총량이 어떠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정부에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 밖에도 백령공항 2027년 개항,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서해 5도 정주 지원금 확대 등을 약속했고 주민들은 도서 지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시에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선언했는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소버스를 도입합니다.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액화 수소 플랜트도 준공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계획보다 탄소 중립을 5년 더 앞당겨 실현하겠다는 인천시. 2045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한 인천시는 수소 대중교통 보급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SK-E&S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버스 생산을, SK-E&S는 액화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수소버스 200대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70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를 조성하고 또 금년부터 수소 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소 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 시대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수소의 선진 도시로 거듭날 겁니다. 수소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한 대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면 연간 온실가스 79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상용차가 온실가스 그러니까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굉장히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에는 인천에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가 가동됩니다.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소가 생산돼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유럽은 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고요. 저희 민간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수소 시대, 그다음에 수소 산업을 통한 그 친환경, 그다음에 탄소 기후 변화 대응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인천시가 너무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천시는 국토부,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과 함께 수소교통 복합기지도 구축합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시가 수소 선도도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삐걱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로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이 마침내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은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 내 유휴부지에 10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수소 발전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으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업은 지체됐습니다. 실제로 연수구가 건립 예정지 반경 5km 이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12,247명 중 92%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과 관련한 안건 심의를 보류했고 최근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연수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소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한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다라는 전제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뭐 그레이 수소니, 에코 수소니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교훈을 남기는 이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연수구는 이번 사업 중단이 지역 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남촌산단 조성 사업과 같은 산적한 현안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상징성은 물론 공항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도 유치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재외동포청 신설. 올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각 지자체의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이 이민 역사의 출발지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고 공항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 시장은 유럽 한인 총연합회, 우즈벡 고려인 협회 등 재외 동포들의 인천 유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재동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인천에 대한 인천이 필요하다, 인천에 재동포청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해주고 있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대한 설득 논리도 이 세 번째를 갖고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 100여 곳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공항과 항만과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의지가 이미 바이오는 세계 1위 도시가 되었는데 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통해 반도체 분야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입니다. 3월 1일부터 홍콩 출장길에 오르는 유 시장은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 구상과 함께 재외동포청 유치 지지와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동구는 중구와 함께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데요. 유정복 시장이 내항과 동인천역 일대 개발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체계 개편도 약속했는데요.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트램을 건설하고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 3호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적 변화가 동구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항과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동구 중구가 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옛날에 정말 우리 인천의 중심지였던 그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혁신도 약속했습니다. 유 시장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트램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 3호선 건설도 추진합니다. 3호선을 지금 올해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인천을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은
3호선인데 당연히 동구를 경유해서 서구 쪽으로,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연수구, 남동구로 가는 이런 순환 철도망이 바로 이제 3호선을 추진하겠다. 동구 주민들은 유 시장에게 다양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선박수리소 이전을 요청했고, 선소가 너무 그 주민 주택지하고 가까이 있어서 선박에는 그 텐트 1급 발암물질 납성물에 있어서 주민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이전 대상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물들의 이전 예정지를 다 검토를 했는데 솔직히 약간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최대한 이전하려고 노력하겠고요. 교육 현안 중 하나인 여중신설도 요청했습니다. 최근 창용초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여중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여기 동구에 사는 여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남녀공학인 화두진 중학교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다른 구로에서 통학을 하게 됐어요. 인천시는 여중신설 문제에 대해선 교육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시장도 학교 신설에 대한 보관을 갖고 있다면서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개최되면서 교육 현장도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요. 인천에선 책과 함께 시작하는 책날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앞치마를 두른 도성훈 교육감. 책상에 앉아 동화책을 읽습니다. 너희들 대체 어디서 왔니? 우리요? 다 다른 별에서 왔죠. 우리는 돌아가며 자기가 온 별을 말했어. 인천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현장. 여느 입학식과 달리 교육감이 직접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줍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러시아어 통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1학년 새내기 학생들은 이날 책날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그림책 2권, 독서생활 길잡이 책자로 구성됐는데 학교 교육과정과 가정 연계 독서 활동에 활용됩니다. 오늘 올 때 기대됐어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일상 회복 후 처음 맞은 새학기. 학부모들도 자녀의 첫 학교 나들이를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학준비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위기의 해안선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BTV는 앞서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안 침식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남산 5배 규모의 모래를 퍼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가로 세로 25m 규모의 모래성을 쌓을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래 채취가 해안 침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대이작도 풀등이 남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옹진군 일대에선 수십 년 동안 바닷모래 채취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건설 자재로 공급하기 위해 바닷모래를 퍼낸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된 곳은 인천 앞바다와 충남 태안, 서해 남해 등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인천 앞바다, 바로 옹진군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구럽과 덕적, 성갑 지적에선 얼마나 많은 바닷모래를 퍼냈을까? 최근 10년간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지난 2013년에는 561만 4천 세제곱미터를 채취했고 이후 채취량은 더 늘어 2014년에는 700만 세제곱미터, 2015년에는 985만 5천 세제곱미터의 바닷모래를 퍼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도
해마다 500만에서 600만 세제곱미터의 해사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2억 8천만 세제곱미터의 바닷모래를 퍼냈는데 이는 남산의 5배가 넘는 규모로 400km 이상인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 25m, 높이 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라고 지적합니다. 해안 침식의 주요 원인으로 모래 채취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특히 해사 채취가 이뤄진 옹진군 섬 주민들은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꾸준히 침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뭐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저희는 뭐 해사 채취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채취가 끝나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유실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도 대이작도 해안 침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모래 채취를 꼽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채취량만 보더라도 옹진군 일대에서 엄청난 양을 퍼냈는데 이후에도 모래를 계속 채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8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여기 경기도 남부에서 태안군 북쪽까지 이 해역에서 전체로 모래를 채취한 게 7,860만 입방을 퍼갔어요. 7,860만 입방을. 그런데 그 중에서 대이작도 밑에 이가 이제 이 하벌천태라는 데인데 하벌천태에서 4,360만 입방을 퍼갔으니까 이 기간에 전체에서 퍼간 거에 반 이상을 여기서 퍼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풀등 있는데. 대이작도 바로 밑에 풀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떠냐? 계속 퍼가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모래를 많이 퍼가는데 해안 침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이작도 밑에서 이렇게 많이 퍼가는데 풀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모래 채취가 진행된 해역에선 수심 변화가 큰 것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갑도 해역 수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주변 해역보다 약 6m가 침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래 채취가 해안 침식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명확한 어떤 인공적인 문제는 바로 해사 채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해사 채취로 인한 침식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문제는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게 필요하겠죠. 해변이 깎여나가고 모래 언덕이 줄어드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해안선. 모래 채취 해역에서 급격한 해안 침식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연구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안 침식의 원인으로 모래 채취가 주목받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매년 강력해지는 태풍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다양한 인공 구조물도 해안선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을 꼽는데요.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신불도, 삼목도 등 4개의 섬 사이 바다를 매립해 하나의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길이 바뀌면서 해안 침식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침식 문제는 태풍과 동반하는 높은 파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최근 빨라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했고 여기에 강력해진 태풍의 힘이 더해져 해안 침식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태풍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해수면도 좀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강력해진 태풍이 실제로 해안을 때리는 힘이, 물리적인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모래가 사라지면서 갯벌 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드러난 옹진군 장봉도. 이 지역 주민들은 영종도 공항이 생긴 후 해변에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해안가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도 해안 침식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섬 4개를 이어 만든 인천공항은 인천 앞바다의 대표적인 인공 구조물입니다. 인천공항 여기를 다 이제 매립을 해서 만든 건데, 매립을 해서 이게 과거에는 다 갯벌이고 수로였거든요. 수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수면적이 확 이만큼 줄었잖아요. 수면적이 줄었다. 그러면은 창조 때 이 장봉도하고 여기가 용의도인데 용의도 사이로 들어오는 물이 인천 신공항 만들어졌다고 짙게 들어올까요? 들어오는 물은 똑같아요. 그죠? 들어온 물의 양은 똑같다고. 그런데 수면적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들어오는 시간은 또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통과하는 유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죠. 그 BTV에서 나왔던 그 장봉도 여기 무슨 그 옹암 해수욕장도 여기도 바로 장봉수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여기서 이 빨라진 유속 때문에 침식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밖에 해안가에 설치된 크고 작은 구조물이 모래가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강화 보름도 영뜰 해변을 구글 지도로 살펴본 영상입니다. 촬영이 시작된 지난 84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해변의 모래 면적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확인됩니다. 이 지역에선 실제로 모래가 유실되면서 돌 제방이 무너지고 대형 소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구조물이 옛날에 없던 게 생겼잖아요. 바로 요 앞에 이런 구조물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연안에 퇴적물이 일로 가거나 일로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구조물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동해 가지 못해요. 이전에는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점점 이쪽 부분에 이렇게 깎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개발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바닷속 모래 채취,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해안가의 다양한 인공 구조물들. 모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진행한 건데 결국 해안선 침식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제방이 붕괴되는 등 인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해안 침식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1876년 고종 13년이 되던 해 147년 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길이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하게 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건데요. 불평등 조약으로 기억되는 강화도 조약의 흔적은 아직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7년, 아픈 역사를 구혜희 기자가 먼저 돌아봤습니다. 400년이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초입부터 웅장한 자태를 뽐냅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첫 번째 길목을 지켰던 초지진입니다. 성곽 안에는 당시 사용했던 실제 대포가 고스란히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길목에서 한양을 침략하는 왜군에 맞선 겁니다. 지금은 육지로 메꿔진 곳도 모두 바다였던 이곳 강화도. 같은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포열이요. 여기 네. 바깥에서 봤을 때 여기는 바다를 향해 있는데 저쪽은 육지를 향해 있네요. 주택이 보이고 있는데 이곳에 이 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옛날에 바다였었고 갯벌이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방향이 그쪽으로 있는 거는 바다로 들어오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방향이 저쪽으로 보여 있습니다. 1875년 9월 20일 초지진은 일본 운요호의 일방적인 포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의 발단이 된 운요호 사건입니다. 아직도 소나무 곳곳에는 당시의 포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선명하게 남은 포탄 자국은 당시 치열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강제로 문호 개방을 요구합니다. 결국 1876년 2월 27일
우리나라는 12개 조에 대한 불평등 조약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이제 조약을 맺지 못하면 대포를 쏘아서 경고를 하기도 하고 이랬죠. 그래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13개 조항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1개 조항은 우리 조선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12개의 조항을 맺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죠. 지금은 터만 남은 연무당이 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역사는 간단없이 흘러가되 교훈을 남기는 것이니 이곳 연무당은 그 역사의 교훈을 품는 데다. 이 연무당 비석 뒤편에 써져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연무당 예터에서 강화도 조약이 최초 조인되면서 우리나라는 인천, 부산 그리고 원산까지 일본에 최초 개항하게 됩니다. 외세의 공격에 떠밀려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우리나라. 1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곳곳에 남은 역사의 흔적들이 우리나라의 아픈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으로 인천항의 강제적인 개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인천 곳곳에는 인천 개항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되새겨야 할 우리의 역사인데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일부는 사유지 등이라는 이유로 관리 주체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실태를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 자유공원 인근의 골목길. 갓길에 주차된 차량 뒤로 비석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중 한자로 인천 세관용지라고 쓰여 있는 돌은 개항 이후 설치된 인천 세관용지를 의미하는 각석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비석과 관련된 안내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석 주변으로 인근 주민들이 내다버린 재활용 쓰레기 상자만 가득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맨날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는데도. 비탈길 돌계단에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자로 용동 권번. 권번은 기생들을 교육하고 관리했던 곳으로 개항 이후 용동 인근에 일본인들을 위한 유흥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 권번이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권번 문화는 지역 전통예술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애관극장의 전신인 협률사와 축항사에서도 기생들이 활동했는데 현재까지 남은 흔적은 이 계단에 새겨진 글씨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일부는 철제 계단에 가려져 있어 잘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처럼 인천 곳곳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항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일부는 사유지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관리 주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유지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 관리할지,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지 인천시 문화유산 당국에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서야 활용 방안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중구 신생동의 인천 여자상업고등학교는 과거 일본인 신사터에 세워졌습니다. 학교 안엔 개항 기념이라고 새겨진 성물과 석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아픈 역사의 흔적이지만 이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학교 측의 결정으로 조만간 역사 체험학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아픈 역사, 슬픈 역사, 잊고 싶은 역사도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 유초 중학생들한테도 체험학습의 장으로 좀 제공해서 언제든지 와서 아픈 역사,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의 장으로 좀.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크고 작은 개항의 흔적들.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기 전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방안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창영초등학교는 인천의 3.1운동 발상지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입니다. 이곳에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3.1절 기념 행사가 4년 만에 진행됐는데요. 104년 전 그때처럼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인천 3.1운동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919년 3월 이곳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거리로 나와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만세운동을 이어갔고 만세운동은 인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04년 전 그날처럼 학교에선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목청껏 만세를 외치고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리며 그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하기 위해 만세를 부른 날이에요. 아이들한테 3.1절이 어떤 날인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기념식에 참여해서 의미를 알도록 교육도 하고 또 직접 이 행진도 해보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인식들을 실제 경험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어지는 만세운동 시가행진. 태극기 물결과 만세의 함성이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열들의 희생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만세 행렬이 이어집니다. 104주년을 맞아 진행된 3.1절 기념행사. 코로나19로 중단됐다 4년 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신분과 계층,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오직 독립을 향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우리는 이곳 창녕초등학교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더더욱 앞장서서 그러한 독립정신을 선도적으로 오늘에 되살리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곳곳에서 펼쳐진 만세운동 행사들. 시민들은 그날의 함성과 대한독립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일제 잔재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픈 역사의 근거로 남겨야 하는지 갈등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2021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인천 부평 캠프마켓입니다. 1939년부터 광복 직전까지는 일본군이 병참기지로 사용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일본군이 사용했던 조병창 병원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인천시와 국방부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토지 오염 정화 때문입니다. 철거 결정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찬반 갈등이 심했습니다. 건물을 남겨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제 잔재를 없애 모두 공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폴란드의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도 슬픔의 역사인데 그걸 이제 존치하는 이유가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려하신 바는 알겠지만은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의 교육 현장으로 올바로 삼는다 그러면 일제가 썼다는 시간은 6년이고 미군이 썼다는 시간은 70년인데 70년간 미군에 의해서 리모델링하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보존해야 되는 문화재로는 인정될 수 없다.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가 지난 12월 한 달간 소통 간담회를 열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시와 국방부는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마켓 가까이에는 보존 대상이 된 일제 잔재도 있습니다. 바로 조병창 강제노역 노동자들이 살았던 미쓰비시 줄사택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철거 요구로 공영 주차장이 될 뻔했다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보존 건물로 남았습니다. 행정당국은 보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고 민관협의회는 논의 끝에 줄사택을 보존해 문화재로 등록하자는 정책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행정당국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보존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 없어졌거든요.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줄사택 요 부분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거죠. 예, 부평의 군수공업 도시화 그리고 병참 기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유산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제 잔재를 없애야 할지 아니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상징물로 남겨야 할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고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구 정서진은 해넘이 명소로 꼽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노을종은 이곳에 설치된 조형물로 정서진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인데요. 추모 1주기를 맞아 시비가 건립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을 수놓는 화려한 조명 아래 끊임없이 방문객들이 오고 가는 정서진. 동쪽에는 해를 맞이하는 명소인 정동진이 있다면 서쪽에는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정서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을종은 정서진의 랜드마크입니다. 지난 2012년에 설치됐는데 고인이 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모순과 대립을 어우른다는 뜻과 노을을 줄여 노을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서구는 고 이어령 전 장관의 추모 1주기를 맞아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직접 지은 정서진 노을 종소리라는 시가 새겨진 비를 건립한 겁니다. 제막식에는 지역 인사뿐 아니라 이 전 장관의 유가족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좋죠. 감사하고요. 여기가 국토에서도 끝이고 또 이렇게 바다가 앞에 있고 공원이 있고 또 노을동이 저렇게 아름답게 있고 이런 곳에 선생님 시비가 서게 돼서 저희 유가족들은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서구는 시비를 통해 이 전 장관을 기억하고 정서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노을이 잘 지는 것이 내일 아침에 해를 잘 떠오르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곱씹어 볼수록 생각해 볼수록 맞는 말씀이고 우리 정서진이나 우리 노을정이 가져야 될 의미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의 고갱이를 담아주신 것이 아닌가. 서구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중단했던 정서진 해넘이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행사를 통해 해넘이 명소로서의 명성도 되찾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희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